아, 미치겠다. 그 WTO 사무총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메르켈한테 통화해가지고 독일 메르켈 총리한테 통화해가지고 유명희 후보 WTO 총장 좀 되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멋지다 대통령. 메르켈도 유 본부장이 적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게요. 지금 사실 그 유명희 남편이 여러분 다 아시는 정태욱이죠. 이부망천 발언했던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유 본부장의 남편이 누구도 상관없이 WTO 사무총장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WTO에 제소되어 있는 건이 있어. 한일 무역 전쟁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후보가 안 나왔고요. 이 일본 쪽에서는 유명희가 사무총장이 되면 자신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일 일본 언론이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본선에 진출한 나라가 한국, 지금 유본부장, 다음에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K방역과 K경제 쪽으로 가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능성 높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기구들 중에서 국제기구들 중에서 WTO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이즈를 재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유력한 기구 중에 하나죠. 또 하나를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욱이 이제 옛날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었습니다. 키 짧아다 가고 봤는데 사우나에서 봤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불리해요. 지금 무역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대항은 더 크거든요. 일본은 주구장창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역에서 많이 불리한 적이 있어요. 또 FTA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는 꼭 이분이 좀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도 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까 꼭 자 WTO 사무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짜 K방도 잘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부 차원에서 TF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막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부가 유명히 사무총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곳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메르켈 총리 우리 유 본부장 지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교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외국에 못 나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K 방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엔 총회 연설 같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화상으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계적 위상이 제가 봤을 때는 빅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쁨든 의미든 간에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당연히 원탑은 트럼프일 거고 다음에 시진핑 정도 그 외에 나머지 메르켈이나 등등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그 지도자가 갖는 비중이랄까요? 국제적인 무게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만큼 정도에 올라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유명 인사 완전 셀럽, 세계적 셀럽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아래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 이제 국뽕 많이 먹어도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고 뭐 사실 문화 쪽이나 체육계나 어디에서도 다 같이 뛰고 있잖아요. 탑에서. 이번에 WTO도 전 유명희 청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민주주의에 공로한 걸로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국빈으로 초대받은 적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중동에서 아무런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고 기사도 안 됐지만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이상은 바꿔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K 방역에 있어서의 국가 의료보험 이런 체계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부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또 이걸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고 못 이겨낼 줄 알았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우리 이상 때문에라도 WT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배은 망덕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배은 망덕을 안 만들려면 정권 연장을 해야 돼. 정권 연장이 안 돼버리고 이명박으로 넘어가니까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이상한 배은 망덕을 보여줬죠. 그게 반기문이고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부, 그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부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런 배신은 못하죠. 그래갖고 결국엔 노 대통령이 만든 유엔 사무총장이 나중에 저쪽 대선 후보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들어오자마자 이 정치판에서 딱 겪어보니까 뜨거 한 거잖아. 자기 비리가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근데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냥 개인기 그 사람이 유명해가지고 뭔가 유명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은 국력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좀 어중간했다고 하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WTO 사무총장이나 뭐 굳이 지금은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오겠지만 유엔 사무총장 같은 그 세계적 기구에 수장을 하는 것도 이제 이상하지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저 반기문이가 열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전두환을 반기문이 만난 적이 있어요. 1년 전, 2년 전에. 근데 반기문이 전두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 반기문입니다 했는데 전두환이 뭐라고 했냐고 아닌 줄 아세요? 반기문 알지? 그걸 듣고 반기문이 막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다, 진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출마한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일본에게는 걸칫거리가 될 것이다. 남 잘 되는 거는 절대 못 보는 거고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사실 이것도 약간 뇌피셜이거든요. 약간 모자란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안 되잖아. 내가 거기 있으면 한국에 유리한 결정 내리기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성을 듣기도 하죠. 2019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 엄격화에 강하게 반발해서 WTO 제소도 주도했다. 만일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 후에 WTO에서 한일 분쟁이 본격화된다면 일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우려도 들린다. 이게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 그 보도인데요. 그렇게 안 할걸요.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일본 놈들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최소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야. 딱 그 비유를 하자면요. 유시민을 바라보는 진중권,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이 아주 비슷해. 배 아픈 거죠. 배탈 나고 시샘 나고 질투하고. 더 이상 같은 선상이 아닌 거죠. 그 진중권 아들이 그거잖아요. 일본인이잖아요. 그거 생각나요. 순간적으로 열받네. 순간적으로 열받네. 진중권 얘기 나니까. 그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인이 안 됐다는 건데. 자, 그 그렇다고. 일본이요. 그 일본이 어제였었죠. 일본이 목요일 날 도쿄 증시가 시스템 장애로 사상 처음으로 종일 거래 정지가 됐어요. 도쿄 증시는 세계 3대 증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세계 3대 증권 시장인 거예요. 주식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시스템 마비돼 가지고 이런 정권 처음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거 일본말로 나가리 된 거야. 말이 좀 되나? 되죠. 잣된 거네. 일본이란 나라가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로는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뭐 운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세라는 단어를 저는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 국가의 운의 흐름이 정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독일은 1945년 폐만과 동시에 그 독일을 지도하던 지도층이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일본은 1945년 원폭을 2방 맞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지도하던 지도층이 단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회는 1945년이라는 그 사회에 그대로 고정돼 있고 마치 1945년에 그 산업을 일으켰던 그 기세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이득을 통해서 현재의 일본이라는 그것도 거품이 많이 낀 일본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것까지 한계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의
바뀌고 민주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본은 성장의 한계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야 시스템 장애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바라보는 게 좀 합당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라는 거는요 하나의 실수가 장애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장애가 발생하기까지는 그 기반에 수많은 영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고 있는 장비,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그걸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이게 있고, 저는 이 시스템 장애를 보면서 저는 사실 뭐가 생각났냐면요. 이명박 농협이 생각났거든요. 왜 이명박 농협이 생각났냐면 아베가 물러나게 된 사실은 결정적 계기가 아베의 그 비리 관련해서 아베가 일시적으로 철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막 하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사람이 비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스템이 확 정지가 돼버린 게 마치 농협에 그때 3일인가 정지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생각나면서 혹시나 좀 아베께서 야도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구군이 끝났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딱 하고 싶었거든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네. 일본은 지금 한국한테 뒤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추세라는 게 있잖아. 비슷하다고 해도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내려가는 나라가 있으면 10년 지나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에 무릎 꿇을 명확한 시점이 난 앞으로 10년 정도 보는데 일본은 사실 미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본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그 SI 업체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금융이나 이런 데는 3차, 4차, 5차에 백업선이 있거든요.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하루에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다 무너진 거야. 예. 그게 뭐냐면 그만큼 보강을 안 했다는 거고 그 일본이라는 자체에서 이런 시스템 비용들에 대해서 아끼고 있다는 거야. 예. 이런 게 아끼고 있는 거야. 아끼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쓰는 없어서 거니까? 못 쓰는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계속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바꿔줘야 하잖아요. 이게 네. 소모품이거든요.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엄청난 시스템이지 우리 컴퓨터 서버 한 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세계에 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방송 마칠게요. 네? 일찍 끝낸다고 약속했잖아. 예, 예. 그러니까 도쿄 증권거래소가 세계 3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3대 시장이라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위가 뉴욕 증권거래소예요. 뭐냐면 거기는 쉽게 표현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코스피 같은 거예요. 그리고 2위가 나스닥이야. 나스닥은 한국 말하면 코스닥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벤처기업 위주로 만들어진 거. 왜 이게 미국에 2개, 일본에 하나가 있냐면 일본과 미국이 되게 금융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입니다. 경제의 어떤 그게 그 제조업이라든지 물론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찌라시의 종류 이야기 같은데 그런 설명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금융으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지 실제로 밑에 있는 무슨 제조업이 발전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고 제조업은 중국에 다 던져놨다가 이번에 계속 지금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망해가는 모습을 저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더군다나 자기네는 제조업이 없어. 언제까지 주식시장에서 자기들 그 차액 그거 따먹기로 지날 건데요. 그리고 월가라고 하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은행 돈 장사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현실이 없는 이 금액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무슨 뭐 낙수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문 대통령이 지금 최근 그 집권하고 나서 대응하고 있는 산업구조, 제조업 뭐 또는 뭐 한국판 뉴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관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에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좋아하시네, 나오나. 사랑을 부르는 아니 좋아하지는 않아. 그럼 노래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왜 부르세요 사랑을? 사랑을 도대체 왜 부르십니까? 아씨. 노래방 가면 18번이 사랑 아니십니까 혹시? 네, 분명 그럴 것 같아. 노래방 가면 맨날 사랑부터 틀어. 알겠습니다. 재미를 주려고 그런 거야 내가 뭐. 투나님은 나오나를 사랑하는 걸로. 이 노래 제목이 뭔지는 알아요? 사랑. 사랑이었어. 예. 그렇구나. 제목도 몰랐네. 푸나 지금 나훈아 좋아하는 겁니다. 분명 맞습니다. 나훈아 좋아합니다. 됐지? 제가 5분간 보여드리면 믿겠습니다. 아이씨. 빨리 보여줘. 아니 나오나 노래를 말이죠. 그 나훈아 씨는 그렇게 뭐 싫어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취향의 아티스트는 아니다 이런 얘기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왠지 아니 뭐 새날에 무슨 뭐 풋나무, 왠지 나는 푸나님은 조용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좋아한다 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음악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 존엄을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근데 그 나훈아의 막 목맬 수밖에 없는 정말 찌질이들이 나는 웃겨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정치인들 말하는 거죠. 그쵸. 예, 아무것도 아닌 예. 자기들이 메시지 갖고 뭐 참. 자, 알겠습니다. 나훈아 형님 사랑합니다. 그 마무리. 아.